이번 사건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여러 도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무려 26년이 걸렸습니다. 1993년, 당시 18살이었던 트리시아는 시카고 외곽의 글렌뷰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그날은 금요일이자 여름방학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트리시아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 후 날씨가 선선해서 밤이 될 때까지 놀았습니다. 새벽 1시경, 트리시아는 친구들을 먼저 집에 데려다 주었고 이후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트리시아의 아버지는 출근을 준비하다 무심코 집 밖에 쓰러져 있던 트리시아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방에 혈흔이 남아 있었고 트리시아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트리시아가 문 앞까지 걸어가서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공격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범인은 과도한 힘으로 트리시아의 왼팔을 잡아당겼고 그로 인해 트리시아의 왼팔은 탈구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트리시아의 몸에는 수많은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트리시아의 옷은 단정했고 범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트리시아의 지갑과 소지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강도라고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자상의 흔적은 마치 범인이 트리시아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트리시아는 성격이 매우 좋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으며 그녀와 갈등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날 밤 트리시아와 함께 놀았던 친구들과 주변 이웃 그리고 남자친구와 아버지까지 일일이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트리시아의 가족은 결국 몇 년 후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법의학자는 트리시아의 손톱에서 DNA를 추출했지만 그러나 당시 DNA 기술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2001년, 당시 22세의 애슐리는 자신의 꿈을 안고 할리우드에 오게 됩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고 여가 시간에는 모델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워낙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이 많았고 친구들과 함께 종종 파티에서 모임을 갖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애슐리는 애쉬튼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커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애쉬튼은 배우였고 2001년 무렵부터 한창 인기를 끌기 시작했었죠. 2001년 2월 21일 그래미 시상식이 열렸고 시상식이 끝난 뒤 애쉬튼은 애슐리를 초대해 뒤풀이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후 7시 30분과 8시 24분에 전화 통화를 했고 한동안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있다 보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되어도 애슐리는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애쉬튼은 차를 몰고 애슐리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애쉬튼은 이동 중 애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애슐리의 집에 도착하니 벌써 오후 10시 45분이었습니다. 애쉬튼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애쉬튼이 창문 한쪽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바닥에 짙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쉬튼은 단지 애슐리가 카펫에 와인을 엎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슐리의 차는 여전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애쉬튼은 애슐리가 먼저 출발했고 그곳에 자신이 없자 애슐리는 화가 나서 다시 집으로 온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렇게 애슐리가 화가 나서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결국 애쉬튼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애쉬튼이 애슐리의 집에 도착하기 30분 전 애슐리의 룸메 역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룸메는 친구 집에 열쇠를 두고 와서 문을 열 수 없었죠. 집에 불은 켜져 있었고 애슐리의 차도 주차돼 있었지만 애슐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룸메는 다른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경 룸메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애슐리는 침실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때때로 친구들에게 장난을 쳤기 때문에 룸메는 처음에 애슐리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애슐리에게 다가가 보니 애슐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애슐리의 몸에서 47개의 자상이 발견되었고 그중 12개의 자상은
치명상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날 밤 애슐리의 집에 마크라는 남성이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크는 부동산 매니저로 애슐리의 집도 그가 담당하고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오가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애슐리는 당시 애쉬튼과 교제 중이었고 마크 역시 오랜 시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마크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 밤 전등을 고쳐주기 위해 애슐리 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전등을 고치는 동안 애슐리는 샤워를 하러 갔다고 말했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애슐리가 자신을 올려다보았고 이때 두 사람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전등을 고친 후 결국 애슐리와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마크는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애슐리의 집을 나왔다고 답했죠. 마크가 사는 집은 애슐리의 집과 가까웠고 창문을 통해 애슐리의 집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크는 약 1시간 후인 오후 9시경 애슐리의 문 앞 자동 센서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고 키 큰 남성이 애슐리의 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슐리 역시 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분실된 물건 또한 없었습니다. 2005년 당시 32세의 마리아는 엘살바도르에서 온 이민자로 일찍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아이들과 함께 LA에서 멀지 않은 엘 몬테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가구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평소 모델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죠. 2005년 12월 2일 오전 8시경 전 남편이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마리아가 침대에 누워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발자국을 발견했고 부엌 창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부엌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았고 자고 있던 마리아에게 일격을 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리아 역시 수많은 자상이 발견되었으며 사라진 소지품은 아무것도 없었고 죄의 흔적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마리아는 친구에게 낯선 남성이 창문을 통해 자신을 몰래 들여다보았다고 말했었습니다. 또한 사건 며칠 전 그 남성이 집 앞까지 따라왔었다고 친구에게 말했었죠. 경찰은 오래전부터 범인이 마리아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그녀의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곳으로 이사 온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았었죠. 조사를 통해 마리아가 낯선 남성에게 쫓기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고 그 목격자를 통해 몽타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몽타주는 엘 몬테 지역에 배포되었지만 그럼에도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죠. 2008년 당시 26세의 미셸은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28일 영화 후반 작업을 하는 미셸은 오후 6시 45분경 롬메와 함께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깅을 하러 나섰죠. 운동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고 저녁을 먹은 후 TV를 보다가 오후 10시 30분경 잠이 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룸메는 자신의 고향인 폴란드로 돌아갔고 집에는 미셸 혼자만 남아 있었죠. 미셸은 그날 더웠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약 1시간 후 미셸은 꿈에서 깨어났고 한 남성과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후드티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남성은 미셸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혼신의 힘을 다해 두 손으로 그 흉기를 잡았고 그렇게 다투는 과정에서 범인은 손목을 긁히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잠시 얼어붙었고 미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그대로 도주해버렸죠. 용감한 미셸은 그를 뒤쫓았지만 그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셸은 남자친구와 911에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범인이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범인은 미셸이 잠들기 전까지 어디선가 그녀를 지켜보았으며 기회를 잡은 후 공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는 범인의 혈흔이 남아 있었죠. 25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는 마이클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이클은 한때 트리시아 사건의 용의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마이클의 DNA가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수사관은 마이클의 거처를 찾아냈고 그가 살고 있던 집은 미셸의 집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이클의 손목에는 긁힌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1976년에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트리시아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이클은 겨우 17살이었고 그의 집에서 트리시아의 집은 불과 수십 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마이클과 트리시아는 아는 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에릭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이클은 에릭이 수상한 가방을 버리러 간 적이 있었다며 경찰에게 허위 제보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마이클에게 에릭의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물었고 마이클은 아마도 가방에 칼이 들어있던 것 같다고 증언했었죠. 불행히도 에릭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렇게 에릭은 유력 용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죠. 몇 년 후 마이클이 트리시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트리시아의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었고 마이클은 트리시아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계신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직장에 있다고 답했고 이어 마이클은 들어가서 기다려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은 부엌에 앉아 아무 말도 없이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트리시아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고 마이클은 불안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이클의 아버지와 누나가 달려들어와 마이클의 팔을 붙잡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트리시아의 부모님은 마이클이 범인이라고 의심하게 되었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며칠 후 마이클의 가족은 이사를 갔으며 마이클만 혼자 남아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마이클도 그곳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게 되었죠. 당시 애슐리는 귀걸이와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현금 $300가 있었지만 범인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애슐리의 집 창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 철망도 파손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애슐리가 범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슐리의 남자친구인 애쉬튼과 부동산 매니저인 마크가 용의자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애쉬튼은 자신의 지문이 애슐리의 집 여러 곳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밤새 자신의 알리바이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해 용의자 목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애슐리의 대인관계가 상당히 복잡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 용의자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애슐리의 친구들이 한 사람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고 그가 히터 수리공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며 평소 그를 히터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1년 전 애슐리와 친구들은 타이어가 펑크나 아파트 입구에서 차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터가이가 나타나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렇게 히터가이를 알게 되었죠. 이후 히터가이는 뭔가를 고쳐주려 애슐리의 집을 종종 방문했고 점차 애슐리의 파티에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히터가이는 자신이 프로 복서이며 작은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었다고 말했죠. 또한 수년 전 자신의 여자친구가 시카고에서 살해당했는데 자신이 용의자로 몰려 캘리포니아로 숨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애슐리의 룸메가 밤늦은 시간에 히터가이가 차에 앉아 애슐리의 집 창문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히터가이는 애슐리의 집을 찾았고 룸메는 히터가이에게 전날 밤 차에 앉아 무엇을 했는지 물었죠. 히터가이는 자신의 집에 FBI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또한 애슐리가 살해되기 며칠 전 애슐리는 집에서 파티를 열었고 히터가이도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히터가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애슐리만 바라봤습니다. 이후 친구들은 단체 사진을 찍었고 우연히 히터가이도 함께 찍히고 말았죠. 당시 히터가이는 사람들 틈에 말없이 서서 애슐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히터가이의 침묵과 눈빛은 애슐리의 친구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었죠. 히터가이는 애슐리에게 데이트 신청도 한 적이 없었고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애슐리의 친구들은
때때로 히터가이가 차 안에 앉아 애슐리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수사관은 히터가이가 마이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사관은 마이클의 운전면허증 정보로 그의 사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마이클의 사진과 다른 6명의 사진을 섞어 애슐리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친구들 모두 마이클이 히터가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때는 2002년이었고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마이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은 체포되었고 트리시아 사건과 비교를 위해 마이클의 DNA는 시카고로 보내졌습니다. 반면 애슐리의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마이클이 범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적인 증거를 계속 수집해야 했습니다. 트리시아 손톱에 남은 증거는 보존되었지만 당시에는 DNA 기술력이 떨어져 범인을 특정하는 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에릭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DNA를 비교했었죠. 일치하는 대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2002년까지 마이클만 유일하게 DNA 비교를 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DNA 비교 결과가 나왔고 트리시아 손톱에서 발견된 DNA는 마이클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 검찰은 마이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 트리시아의 DNA는 면봉으로 채취되었는데 손톱 틈새에서 채취한 것인지 아니면 손톱 바깥쪽에서 채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손톱 바깥쪽에서 채취한 것이라면 일상적인 접촉에 의해 남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건 전날 트리시아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마이클은 차를 몰고 있었고 트리시아에게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었죠. 그렇게 트리시아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때 접촉이 있었고 DNA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 안에는 스콧이라는 친구도 타고 있었고 당시 트리시아와 마이클이 전혀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콧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클은 기소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LA 수사관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은 트리시아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마이클의 DNA를 입력하기만 했었죠. 애슐리의 사건마저 물리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이클은 자유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마리아가 희생되었고 5년 후 미셸이 4번째 피해자가 되고 말았었죠. 마이클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최근 몇 년 동안 여자친구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권투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마이클은 언젠가부터 냉난방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의 카펫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신발 덮개를 착용하고 근무했었죠. 애슐리의 사건과 달리 마리아의 사건에서는 버려진 신발 덮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진전은 없었고 3년 뒤 미셸의 사건이 터졌을 때 마이클이 붙잡히게 되었죠. 마리아의 사건 역시 미셸의 범행 패턴과 유사했기 때문에 당시 마이클이 어디에서 거주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마이클은 마리아와 같은 동네였고 심지어 수영장을 사이에 두고 두 집은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사를 간 상태였지만 그 집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집 천장에서 비닐봉지를 발견했고 비닐봉지 안에는 신발 덮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교 결과 마리아의 집에서 발견된 신발 덮개와 천장에서 발견된 신발 덮개는 한 쌍이었습니다. 트리시아 사건과 애슐리의 사건을 병합하게 되었고 이제 충분한 정황 증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2007년 산타모니카로 이사했고 그 무렵부터 배관공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까지 한 상태였고 자녀도 있었죠. 당시 마이클은 미셸의 집 건너편에 살고 있었고 아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미셸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조각들은 모여지게 되었고 마침내 마이클은 3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이클은 2008년 6월 6일에 체포되었지만 실제 재판은 11년 후인 2019년 5월 2일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마이클이 변호사를 계속 바꾸고 한동안 자신이 자신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이었죠.
또한 마이클은 항상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수감된 후 엠버라는 여성이 나타나 마이클과 사랑에 빠졌고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엠버는 인터뷰에서 마이클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5월 2일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고 애쉬튼은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애쉬튼은 카펫에 남은 붉은 얼룩이 포도주를 쏟은 줄 알았다며 당시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애슐리의 가족은 당시 애쉬튼이 바로 신고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마이클의 변호사는 부동산 매니저 마크를 지목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제시한 의혹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날 마크와 애슐리가 관계를 가졌고 애슐리와 애쉬튼을 질투한 마크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변호사는 마이클이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애슐리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마크이며 마리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전 남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트리시아의 손톱에 남은 DNA도 2003년 당시 마이클은 기소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 마이클이 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네 사건 모두 동일한 범죄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범행이 발생했을 때마다 마이클이 피해자 집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이클이 체포된 후 그의 컴퓨터에서 마이클이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 여성이 마이클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측했고 그 여성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 여성이 누군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미셸도 10년 만에 침묵을 깨고 법정에서 증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미셸은 마이클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후유증과 장애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발의로 마이클의 선고는 계속 지연되었고 2021년 7월 16일 마침내 배심원단은 마이클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이클은 트리시아의 사건으로 일리노이주로 송환될 예정이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25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